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친한 친구의 아는 동생이었는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술자리를 나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제가 열렬히 구애한 끝에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 이상형이 박보영이거든요. 근데 정말 박보영처럼 작고 아담한 체구에 쌍꺼풀이 없음에도 큰 눈, 하얀 피부, 동글동글한 코, 그냥 모든 게 다 이뻤습니다. 여자친구랑은 4살 차이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아직 대학생이라 직장인인 제가 나이도 많고 어려웠었나 봐요.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제 여자친구의 일상에 조금 다가갔고 마침내 제 여자친구도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이상형을 사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제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큰 다툼 없이 예쁘게 잘 사귀고 있었어요. 여친은 대학을 졸업 후 곧 취업을 했는데 회사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는지 곧 그만두고 최근에 좀 더 좋고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힘들지만 열심히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는 대학을 다닐 때보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건 우리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고 싶은 마음만 일으킬 뿐 서로에게 질리거나 권태기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새로 입사한 회사 때문에 여친의 친언니와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여친의 언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그 직업에 걸맞게 늘씬하고 세련되게 생겼어요. 둘이 친자매라지만 정말로 느낌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여친이 토끼 같은 느낌이라면 여친의 언니는 요염한 고양이 같았어요. 여친이 지금 여친의 언니와 함께 사는 집은 제가 사는 곳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바람에 차로도 1시간이나 걸려요. 저는 항상 데이트 후에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사한 후로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후에 여친을 따로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서로에게 편하게 여친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려곤 했습니다. 여친의 언니가 종종 집에 있어서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셋이서 잘 놀곤 했어요. 여친의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마침 동갑이기도 했고요. 어느새 우리는 친구처럼 곧 잘 놀고는 했어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저와 제 여친은 여느 때처럼 업무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여친이 사진을 한 장 보내더라고요. 점심엔 뭘 먹었는지, 오늘은 뭘 입었는지 자주 사진을 찍어 보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봤는데 세상에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보내준 게 아니겠어요? 코피가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친은 언니 유니폼을 입어봤다면서 잘 어울리냐고 묻길래 장난하냐고 이렇게 이쁜 걸 왜 이제서야 보여주냐고 당장 믿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친은 제가 너무 좋아하자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다며 오늘 언니가 늦게 오는데 그럼 오늘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라면 다 있는 로망 아니에요? 점심부터 흥분이 돼서 이리고 나발이고 그냥 여친에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웬걸 거래처에서 주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야근 아닌 야근을 해야 했어요. 여친에게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말하니 자기도 조금 늦을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여친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주차를 한 뒤 여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군요. 씻느냐 못 들었나 싶어서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니 여친이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잠이 들었나 싶어서 가까이 가니 웬걸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절 기다리느냐 살짝 잠든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엎드려 있어서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여친을 보자마자 전 터질 것만 같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여친의 위로 올라타 그녀를 안아버렸어요. 여친도 좋은지 좀 더 몸을 제게 바짝 기대더라고요. 그렇게 뒤에서 여친을 안으면서 키스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키스한 후 자세를 바꾸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 밑에 있던 건 여친이 아니라 여친의 언니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멈추자 여친의 언니는 그런 저를 밀치고 올라타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말리려 하자 제 두 손을 잡으며 조금만 더 이러는데 그 모습이 아찔해서 저도 이성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여친이 없는 동안 여친의 언니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일을 끝낸 후에 여친의 언니는 오랜만에 해서 좋았다며 근데 이제 곧 동생이 올 테니 넌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전 심란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여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친은 야근에 없었던 회식까지 겹쳐 이제서야 끝났다고,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렸냐며 전화 좀 받아달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친의 전화가 계속 오길래 피곤해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왔다고 걱정 말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책감에 도저히 여친의 전화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은 그냥 문자만 하며 여친을 피해 다녔습니다. 갑자기 이러니 당연히 여친도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친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무작정 피하기만 했습니다. 여친이 결국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지 얼굴이 헬쓱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어요. 여친은 자기에게 실증이 난 거냐며 울며기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친의 언니와 있었던 일은 절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며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여친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친을 만나 화해의 키스를 하고 여친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여친이 잠시 들어와서 언니랑 인사도 하는 겸 쉬고 가라고 했지만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만나는 것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다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제 여친이 여친의 언니와 제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 여친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는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만 할 뿐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친을 데려다 주는데 마침 여친의 언니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 마주쳐 버렸어요. 퇴근길인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날이 생각나서 아찔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제 반응이 재밌는지 운전석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서둘러 여친을 내려주고 여친과 여친의 언니가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여친의 언니의 뒤태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친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건지 전 미칠 것만 같은데. 자꾸 여친의 언니가 생각이 나요.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친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여친의 언니와도 잘 지내고 싶어요. 제 욕심인가요? 어떻게 해야 여친과도 여친의 언니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30살도 안 된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암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은 여전히 진행 상태고요. 결론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에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봉사활동 하던 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던 저에게 7살 나이 차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나이였고 남편이 저에게 표현했던 호감 표현들조차도 그때는 부담이었죠. 외모적으로는 30대로 안 보였고 또래로는 보였지만 실제로 남편과 점점 친해지고 나서 나이를 알게 되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부담되어서 그런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 남자와의 연애가 2년 만에 끝이 나게 될 무렵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었죠. 저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면서 안 좋게 끝이 났었고 그 당시 집안 사정도 힘이 들었었던지라 나보다 나이도 많고 어른스럽던 남편의 행동들이 더 좋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도 넘는 기간 동안 저에게 꾸준히 호감 있음을 표현하던 게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고 그저 선을 지키면서 생일날 되면 케이크 하나 정도를 보내는 정도? 간혹 안부를 묻는 정도만을 지키던 남편이 어릴 때는 부담되었었지만 저도 어느덧 사회생활을 하며 3년이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남편과 저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살면서 여태 적지 않은 여자들을 만났지만 결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처음이었다며 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최근 3년간 연애도 안 하고 무조건 저만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누구랑 연애한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적도 없었고 저랑 연애하면서 매일 저희 집 앞에 데려다주고 또 제가 회사를 마치면 매일매일 저를 데리러 오고 그랬던 남자였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저를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다루듯이 어떻게 하면 제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듯이 행동을 했던 게 바로 남편이었기에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사귀면서 알게 되었던 건 사실 남편이 제 스케줄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회사에서 경고까지 먹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사귀기 전에 연락만 주고받을 때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 들어간다며 반차를 내고 퇴근할 거라고 남편에게 말을 하자 남편이 곧장 차를 가지고 저희 회사 앞에 기다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남편에게 회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왔냐고 물었더니 오늘 업무가 좀 일찍 끝났었는데 어쩌다 보니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네. 라며 저를 집에 바래다 주고는 저녁에 제가 일을 다 처리하고 같이 식사까지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사실 회사에 말도 없이 저 때문에 땡땡이 치고 나와서 놀다 들어간 거였다는 거죠.
당연히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심할서까지 쓰게 하고 여기가 무슨 놀이터냐며 욕이란 욕은 다 먹었지만 남편이 막무가내로 저에게 모든 걸 다 맞추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미 회사 내에서는 남편의 평판이 너무 나빠져서 회사 이직까지 준비하게 된 것도 사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싫지만서도 한편으로는 그것도 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고 나를 위해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만의 삶을 찾아서 서로 각자 삶에 충실하고 사랑을 나누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좋게 남편을 타일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알겠다며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자신이 잘해보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얼마 안 가 이직까지 하며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디 안 갈 거라는 믿음을 줘서 그런지 점차 남편의 집착은 제가 어디 놀러만 가지 않으면 괜찮아졌고 자기도 회사 생활은 열심히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어떤 남자가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겠나 싶기도 해서 아, 나는 이 남자랑 무조건 결혼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사귄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남편 집안에서도 이제 남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근데 그때 사건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남편이 3년간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웃긴 게 예전에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3년 동안 다른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고 3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었는데 무려 2명이랑 연락을 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저랑 연락을 하면서도 그 여자들이랑 사귀고 있었던 때였고요.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은 남편 휴대폰 사진에 단 한 번도 여자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애인이 있다는 말도 안 해서 몰랐었던 거였죠. 그 이후 저랑 정식으로 사귀게 되면서 사귀자마자 얼마 안 되어 커플링을 맞추고 자기 카톡 사진은 전부 다 저랑 찍은 걸로만 도배를 해놓다시피 했었거든요. 아무튼 아이러니하게 남편의 과거에 대해 들통이 나버리자 남편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진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는 너 없으면 죽을 거라면서 진짜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항상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어서 그런 거라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겠냐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1년에 한 번 연락해보는 게 아니라 진상처럼 술 먹고 전화하고 네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알면서도 사귀자고 대시할까봐 다른 여자를 만난 거고 그 여자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무조건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말할까봐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벌벌 떠는 남편의 우는 모습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래 뭐 우리가 사귀기 전에 나도 다른 남자 사귀었는데 오빠가 다른 여자 사귄 게 뭐가 그리 문제가 있냐. 하지만 사귀어놓고 사귀지 않은 것처럼 날 속인 게 문제라고. 거기다가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나한테 연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빠 말대로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하니 이해는 해주겠다. 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거짓말은 한 번으로 족하고 절대 다시는 2번은 없다고. 그러니 다시 한번 이런 일 생기면 나는 뒤도 안 보고 헤어질 거다 라고 말하자 남편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말하며 저한테 고맙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드디어 하나뿐인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집이고 자동차고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고 예물도 남편은 저에게 항상 최고로 하고 싶다며 자신이 모은 돈을 전부 탈탈 털어서 해주더군요. 좀 부담이 되었던 게 남편 집에는 남편이 외동이 아니라 신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집안 자체가 아들 위주의 집안이었다 보니 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편 집안에서는 지원은 해주시기에 시누이는 그럼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제가 다 눈치가 보였을 정도였으니 시누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따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우리 결혼식에 모든 걸 다 해주시면 시누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 시누도 만나는 남자 있다면서 이렇게 물어봐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여자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결혼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누이가 저를 보는 눈길은
그다지 곱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신우 눈치를 보며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자 신우는 저를 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지 그저 기분 좋아하기는 이란 말을 하며 제 옆에 흘리듯이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남편에게 제가 신우이가 나에게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뭘 모르냐? 라고 물어보자 괜히 그 계집이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신부 화장에 정신없이 있을 무렵 신부 대기실에 신우이가 들어오더군요. 그날도 한바탕 싸움이라도 했는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들어와 저를 보며 말하길 진짜 양심도 없다. 그렇게 이 집안의 재산을 하나 남김없이 싹 다 긁어가냐? 딸은 뭐 사람도 아니냐? 라고 하길래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안 그래도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통하지 않았다고 하자 신우이는 한숨을 쉬면서 말해보긴 했냐? 그저 더 준다고 하고 좋으니까 집이니 차니 넙죽넙죽 받았겠지. 그래, 우리 오빠 이번이 두 번째니까 이번에 실패하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며 나가더군요. 저는 순간 신우이의 말에 너무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벌떡 일어나다가 드레스 때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저를 비웃으며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됐다. 그냥 모르면 평생 모른 척하고 사세요. 라고 내뱉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분위기상 따라 나가서 당장 묻고 싶었으나 바로 뒤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부 대기실에 앉아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고 마음속에서는 뭔가 미칠 듯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식은 임박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식장에 서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도 불안감에 제가 계속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저의 그런 모습에 당황해하며 화장 다 지워진다고 왜 그렇게 서럽게 우냐며 귓속말하길래 저는 사람들 앞이라 어떻게 표현도 못한 채로 그대로 결혼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출발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시부모님 앞에서 신우이가 이번이 두 번째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말을 했네요. 그러자 신우이를 찢어 죽일 듯이 쳐다보는 시댁 식구들과 딴청만 피우는 신우이. 결국 한숨을 내쉬며 시모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꺼낸 말은 저희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예전에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3달도 살지 않았었고 애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그때는 자기가 철없이 어린 마음에 결혼식을 했는데 서로 너무 안 맞았다고 하자 신우이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때도 그 여자 아니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년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집도 전세해주고 난리치지 않았냐고 그 여자는 스펙이 저보다 떨어져서 시부모도 탐탁지 않아 했지만 아들이 그리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구해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나쁘지 않아 집이고 자동차고 아낌없이 다 해줬답니다. 저는 마냥 듣고 있었는데 이게 결혼식 직후에 행복하게 신혼여행 떠나야 했을 텐데 두 집안의 모임이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시모는 이미 결혼식도 했고 그냥 몰랐으면 행복하게 살지 않았겠느냐고. 우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미안해서 일부러 집이랑 차도 무리해서 지원을 해준 거라며 때론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고 그 자리에서 신우이 탓을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가정 불안을 만들었으니까 넌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고 하자 신우이는 과거에 결혼한 걸 속이는 게 사기 결혼이지 뭐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남편은 울먹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 이건 뭐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도 아니고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저희 가족들에게 원하시면 이 결혼 비용이나 혼수비까지 자기네들이 싹 다 부담하겠습니다. 자식 가진 입장에서 화는 나시겠지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제 자식이 결혼을 했을 때 짧게 만나 혼인신고도 안 했고 아이도 없었다. 그러하니 기분 나쁜 부분도 다 이해하지만 만약 반대 입장에서 며느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결혼시킬 때 말할 수 있었겠냐. 정말 죄송하다. 이미 결혼식도 모두 다 진행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가 결혼했다는 것도 이젠 다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결혼을 미루게 되면
그 또한 우리 아들처럼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게 되는 게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집안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단호하게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하며 제 손을 잡고는 신혼여행이고 뭐고 나왔습니다. 결국 신혼여행은 그렇게 파투가 났고 그 뒤로 아버지는 몇 주를 고민해 보셨지만 답이 나오질 않는다며 내가 딸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닌가 싶어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너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과 저는 별거 중입니다. 남들은 종종 저에게 연락이 와서 결혼해서 좋냐고 물어보는데 참 그것도 난감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는 경제권이고 뭐고 다 넘기고 진짜 당신과 살면서 평생을 당신의 노예처럼 살겠다고 거기다 우리는 이미 부부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 여쭤봅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했던 거짓말, 특히 결혼 부분 포함해서 그냥 이혼녀 딱지 달고 사는 게 맞는 건지 만약 그렇게 깨지면 다른 것도 억울한 게 나중에 다른 남자 만나고 결혼할 때면 이 상황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구차하고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네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인데요. 작년에 결혼식 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신부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대길 씨와는 딱 1년 만났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고 두 번 다시 이런 남자 만나지 못할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군산에서 만났는데요.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군산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타지에서 일하다 보니 많이 외로웠나 봐요. 제가 부침성이 좋지 않아 새로 발령난 곳의 직원분들과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 성격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일이 좀 바빠지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밥 먹으러 갈 시간조차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었는데 그때 중국 음식 배달하러 온 사람이 대글 씨였습니다.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여기 새로 오신 직원분이세요? 제가 직원분 빠삭하게 알거든요. 그리고 저희 중국집이 여기 동네에서 탑이에요. 제일 맛있기로 소문이 났죠. 선택 아주 잘하신 겁니다. 짜장면 곱빼기 맞으시죠? 생각보다 많을 텐데 위가 크신가 봐요. 꽤 많이 드시네요. 그리고 이거 쿠폰인데요. 10장 모으시면 탕수육 하나 공짜예요. 저는 짜장면 곱빼기가 아니라 볶음밥이거든요. 그리고 저 위 작거든요. 앞으로 이 집에서 배달시킬 일 없을 것 같네요. 음식 주시는 거 보니까 딱 봤을 때 이 동네에서 아마 최고로 맛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쿠폰 필요 없어요.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뭘 그렇게 쳐다봐요. 제가 생각보다 상처를 좀 받아서 세게 나왔는데 놀랐는지 저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국 음식을 가져왔고 서비스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얼굴을 보이더니 가까이 와서는 맛있게 먹으라며 찡긋 윙크도 하고 나갔어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주변 분들은 분위기 좋다며 저희가 잘 어울린다면서 좋은 인연 만들기를 바랬고 첫인상부터 남달랐던 대길 씨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든 걸 표현하는 바람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강렬했던 인상을 남긴 대길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별난 인연이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대길 씨가 중국집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는 외식도 중국집에서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인사까지 하게 되자 아버님께서는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다가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새롭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다 보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을 잘 적응하며 살아오던 중 어머니께서 저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대길 씨랑 만난 지 1년 지났지? 사람은 사계절 만나보면 다 겪은 거라고 하잖니. 그래서 말인데 쇳불도 단김에 뽑으라고 조만간 날짜 잡으면 좋겠는데 어때?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도 대길 씨랑 가볍게 만나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길 씨 생각을 확실하게 듣지 못해서 먼저 대길 씨와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둘이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내 험담 있지. 어쩐지 귀가 간지럽던데. 말해봐,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를 했겠니? 당연히 너희 결혼 얘기지. 언제까지 연애만 하고 있을 거야?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나이만 먹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집도 살 수 있는 거야. 어머니께서 저희 둘의 결혼을 계속해서 재촉하셨고, 대길 씨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진지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저에게 꺼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 집에 대길 씨와 함께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부모님께 점수 따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해왔는데 대길 씨와 어머님의 행동이 몇 가지 거슬리는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거나 제가 안 볼 때마다 서로 인상을 쓰면서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대길 씨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아, 심각한 게 아니라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건지 뭐 그런 대화했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고 보니 대길 씨와 저는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대길 씨가 더욱더 저를 지켜주길 원했고 더 중요한 건 결혼 후에 부부 생활을 가지려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더욱 끌리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문제가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분께서 대길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저희 은행에 찾아와서는 저를 따로 불렀고 저보다 먼저 대길 씨를 만나고 있었다면서 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도저히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던 그 여자는 저와 대길 씨가 만나기 전부터 만났었던 사이고 서로 심하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잠시 헤어졌지만 아직까지 연락도 주고받고 있다며 전날에 서로 대화한 문자 내용까지 보여줬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 과거에 헤어졌으면 잊어버리면 될 것을 왜 결혼식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건지 물어보는데 옆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언니가 대길씨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곧바로 은행으로 대길씨가 달려와 빠르게 상황을 수습해줬습니다. 의문의 여자는 대길씨를 보자마자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며 애원하고 울고 불고 매달렸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뒤처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대길씨를 보니 잠시 실망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은행 밖에서 둘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게 뭔 일인지 동네 창피할 정도로 언성이 높아진 상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니 순간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갈등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대기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맞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고 자신은 잊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난감했던 상황들이 지나가고 대기 씨와 결혼하게 되는 당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하해 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주인공이었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완벽한 결혼식을 꿈꾸며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신랑 신부 맞절을 하는데 갑자기 작고 네모난 물건이 제 앞으로 던져졌고 맞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울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알 수 없던 상황이라 대길 씨가 몰래 결혼식 이벤트를 준비해둔 줄 알고 들뜬 마음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우며 고개를 들었는데 앞쪽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 누군가가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제가 줍던 물건을 들어보라며 신호를 보내길래 대길 씨를 쳐다보니 웃고만 있어서 이벤트인가 보다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녹음기길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 말이 안 돼. 나한테 다시 돌아와. 용서해 줄 테니까. 저 여자한테도 당신 정상적이지 않은 남자라고 말했어.
아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숨기고 결혼하면 끝일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해결될 수 없다고. 저 여자한테 더 큰 상처 주지 말고 당신 이 결혼 없던 일로 해. 그렇지 않으면 나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나랑 다영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사이가 아니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네가 알지 못하는 진지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두 번 다시 이런 돌발 행동하면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헤어졌고 얼굴 볼 일 없는 사이야. 순간적으로 저는 멍해진 상태로 대기실을 쳐다보고 있는데 녹음기에서 들려온 대화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색이 된 대길씨가 제가 듣고 있던 녹음기를 뺏으려 하자 대길씨를 밀쳤고 결혼식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었고 결국 녹음기를 대길씨 얼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저 여자 왜 여기 다시 나타난 거야? 헤어진 거 아니었어? 뒤처리 완벽하게 하라고 했잖아. 은행까지 찾아갔었다며. 이제 결혼식 코앞인데 힘들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모두 무산시킬 거야? 왜 이렇게 어설프게 움직여? 너 결혼하고 나서 배달하다가 적당히 넘어져. 알겠니? 그래야 평생 네가 사랑하는 여자 끼고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 끝장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혼여행은 결혼식 다음 날로 잡았지? 결혼 끝나고 저녁에 전화할 테니 중국집 나와라. 그리고 잠시 배달 일을 도와주는 척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내라고. 그래야 찾을 수 없지. 그럼 현실을 받아들일 거다. 아기는 인공수정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둔갑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다 왔으니까. 쟤는 화장실 간다면서 왜 이렇게 안 오니? 제가 오늘 너랑 나랑 식당으로 부르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쟤는 불임이라 아기를 가지지 못하잖아. 한쪽은 정상이어야 하지 않겠어? 불임 며느리의 고자 아들이면 아기는 어떻게 가지라고. 죽은 척이라도 해야 하잖니? 정말 엄청난 말들이 오고 간 걸 듣게 되었고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아빠가 엄청나게 화가 나셨는지 당황해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더니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양가 집안 모두 난리가 났고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던 온 가족, 친구, 친척분들의 시선은 대길 씨와 예비 시어머니에게 꽂혔고 인간도 아니라면서 엄청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저에게 울며 다가온 대길 씨는 자기는 사랑한다며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결혼하는 거 문제없이 진행된다면서 인공수정하자고 제 손을 잡으려 하자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한복을 치켜 올려 세운 뒤 오셔서는 얼굴이 시뻘거진 상태로 대길 씨에게 쓸모없는 물건 사용도 못하는데 자기 딸 평생 목에 거미줄 치게 만들 거냐고 대길 씨의 거기를 세차게 걷어찼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는지 바닥에서 뒹굴자 그걸 본 예비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엄마를 향해 앞만 보며 돌진해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뒹굴고 있던 대길 씨의 그곳을 발 뒤꿈치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고통의 비명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고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던 선글라스 낀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더니 저를 바라보며 기분 나쁜 미소와 함께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은행에 찾아와 대기 씨와 헤어지라고 말했던 여자였네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물거품이 되었고 하마터면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어요.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제가 평생 경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뻔했네요. 저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서울로 발령이 나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겠죠. 생각만 하면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때 결혼식에 손해를 보게 된 비용과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모두 청구 소송으로 진행했고 대기 씨의 중국집은 결혼식 사건 이후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동네에서 주민들 모두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아 결국 중국집은 문을 닫게 되었다네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거죠.
사람이 심보가 못되면 돌아오는 것도 쓰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언젠가 좋은 인연 오게 될 날이 있겠죠? 그래도 혼인신고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었어요. 그 여자분 다시 만나게 되면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살려줘서 고맙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땐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땐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25살에 결혼해서 그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건 내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지요. 저희는 사내 연애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홀어머니와 누나가 둘 있었어요. 누나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였죠. 저희는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맞벌이를 할 생각이었기에 어머님과 함께 살면 서로 좋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은 요리도 잘하시고 살림 솜씨도 좋으셨어요. 제가 첫 아이로 남편을 똑 닮은 딸을 낳자 딸이 이뻐 어쩔 줄을 모르셨지요. 아이를 낳고 1년을 쉬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 당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집에 있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살림을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살림을 가르치셨다기보다 저에게 집안일을 하게 하시고 매일 가까이 사는 딸들 집에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큰 시누이가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이를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희 큰 누나랑 조카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 했다. 이혼해서 마음도 힘든데 혼자 있다가 나쁜 생각이라도 하면 어떡해.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일을 겪을 큰딸이 안쓰러운 마음에 저희 부부가 반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강하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 뒤에 큰 시누이는 짐을 챙겨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누이와 조카는 집에 있는 작은 방을 사용했습니다. 동생보다도 저를 보기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인지 큰 시누이는 늘 저에게 더 당당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한 번도 밥을 하지도 식사를 준비하지도 설거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이나 제가 해야 했지요. 물론 청소도 빨래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저보고 들으라는 듯이 하하 이래서 친정이 좋구나 라고 하더군요. 그래 이혼하고 혼자 돼서 투정 부리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저희 친정아빠한테 속상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아빠는 시누이가 불쌍해서 그런 거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의미 두지 말고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계속했습니다. 처음 큰 시누이가 들어올 때는 6개월 정도 있다가 나갈 것 같더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시어머님께 물어봤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아니 제가 힘든데 어떻게 나가라고 하니?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지 라고 하셨답니다. 그야 그렇죠. 그런데 계획이 어찌 되나 궁금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수인 채 잉여인간처럼 생활하는 큰 시누이가 점점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되어 가더니 큰 시누이가 분가를 한다고 하더군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이제 마음도 많이 회복되었으니 다시 일도 시작하고 힘내서 살아야지. 그동안 고마웠어. 큰 시누이는 작은 가게를 임대하더군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이 집 팔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내가 갖고 있는 돈 보태면 서울 근교에 50평대 아파트 살 수 있더라. 지금 집도 좁은데 어때? 어차피 우리 계속 같이 살아야 하고 애들 낳고 애들 크고 할 테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저는 고민을 했고 마침 둘째도 임신 중이라 집이 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봐놓으신 집이 남편 출퇴근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새 아파트인 것도 좋았고 큰 시누이가 나가니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사를 가는 날 큰 시누이도 나갔습니다. 이삿날 워낙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이삿짐이 잘 챙겨지는지 살피며 이사 들어오는 사람에게 잔금을 처리하기로 했고, 저는 이사 가는 아파트에 가서 잔금을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처리가 되니 도착했던 짐을 올렸습니다. 올라오는 짐을 알맞은 위치에 놓다 보니 큰 시누이네 짐이 있더군요. 아무래도 짐을 챙기다 잘못 온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제대로 온 거 맞아. 그냥 우리랑 다 같이 살기로 했어. 네? 다시요? 왜? 싫으니? 혼자 쓸 생각하니 갑자기 우울해진다잖아. 어미가 돼서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냥 지금처럼 같이 살자고 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애써 위로해보자면 이제 집이 넓어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사 온 집은 방이 5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방, 우리 부부방, 큰 시누이 방, 아이들 놀이방, 조카방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육아를 위해 집 근처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매일 아침 큰아이를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며 출근을 했습니다. 둘째는 아직 어려서 어머니께서 봐주셨습니다. 불편하지만 익숙해지게 노력하며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어머니께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둘째네도 들어올 거다. 엄마, 작은 누나를 왜요? 뭘 왜야? 내가 말하자니 속이 상해서 차마 이유를 말 못하겠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애들 놀이방이나 싹 치워라, 둘째 쓰게.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서 하시던 일이 망해서 살던 집을 팔아 빚 메우고 빈털터리가 되었나 보더군요. 저는 하필 결혼을 해도 이런 집구석에 한 걸까요? 50평대 아파트 이사 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머님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에 살 걸. 그랬으면 작은 시누이는 오고 싶어도 집이 좁아서 못 왔을 텐데. 그날부터 온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 데리고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오면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등등. 물론 제가 없는 시간에는 시어머님께서 하시겠지만요. 주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늘 대청소를 했습니다. 깔끔한 시어머님께서는 지저분한 꼴을 못 보셨거든요. 창문과 창틀, 주방과 빈틈 구석구석 치웠는데 그럴 때면 늘 시누이들은 본인들 방을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쪼르르 나와서 엄마, 내가 엄청 예쁜 매니큐어 샀는데 어때? 색깔 예쁘지? 엄마도 발라줄게. 앉아봐. 언니도 앉아봐. 이러면서 세 모녀가 앉아 매니큐어 바르고 말리고를 반복하고 서로 예쁘다 어울린다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좋게 말하면 콩쥐, 나쁘게 표현하자면 종살이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토요일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직원들이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를 했는데 제가 매주 근무하는 걸 지원했고 토요일 근무가 어려웠던 다른 직원과 조율해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애들한테는 미안했지만 제가 살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큰아이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회사에서 착실하게 일한 남편은 연봉 협상에서 2년 연속 뜻대로 되지 않자 이직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당시 조금 더 노력하면 내년에는 가능할지 모르니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쉽게 그만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서 더는 못 다니겠다고 하더군요. 이직할 회사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만두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구는 많고 저랑 남편, 그리고 작은 아주버님, 이렇게 셋이 벌어 온 식구가 살고 있는데 남편마저 계획 없이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너, 네 남편이 자존심이 상한다는데 계속 다니게 해야 되겠니? 얘 능력이면 다른데 금방 이직해. 알아서 하게 냅둬라.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등에 업고 그 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간 오래 근무했기에 퇴직금은 아쉽지 않게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 퇴직금으로 가족들이랑 의식을 해결했네요. 까맣게 타는 제 속도 모르고 철없는 시누이들은 우리 동생 덕에 이 맛난 걸 다 먹어본다면서 신나게 먹었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제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아도 기왕이면 능력 좋은 젊은 직원을 쓰지 동종업계에 10년 이상 있으면서 연봉만 높은 고경력자를 쉽게 뽑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렸었는데 남편은 점점 자존감이 떨어져만 갔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제게 와서 풀었어요. 저는 매일 퇴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급기야는 모든 식구들이 남편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온 식구들이 당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 알아? 누가 눈치 보래? 다들 집구석에 있으면서 왜 나한테 그러는데? 누가 당신한테 그런다고 그래. 당신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든 거 몰라? 네가 힘들 게 뭐가 있는데? 뭐라고? 당신은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게 할 소리야? 일하면서도 집안일 다 내가 하는 거 몰라? 형님들이 집에서 놀면서 집안일 하셔? 전혀 안 하시잖아. 정말 가끔 본인들 빨래나 돌리지. 저녁에 그 빨래 정리하는 것도 다 내 일이야. 몰라? 진짜 당신 식구들 왜 그러니? 진짜 이렇게 살게 될 줄 알았으면 이사 안 왔어. 분가하신다더니 말도 없이 따라와서 지내시고 한 달 뒤에 작은 형님까지 들어오고 나만 빼고 모두 알고 있던 거지? 정말 너무하지 않아? 야, 그래서 그게 뭐? 이 집 엄마 집인데 같이 살면 안 돼? 뭐라고? 당신 명의로 한다고 했잖아. 왜 어머님 집이야?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엄마 평생 소원이 집 갖는 거라고 하셔서 내가 이 집 엄마 명의로 해드렸어. 엄마 돌아가시면 내 명의로 바꿔도 되니까. 나도 이 집 사는데 내 돈도 들어갔는데 어쩜 나랑 상의도 없어. 야, 지금 네 돈 내 돈 따지는 거야? 우리는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께서 됐다 그만해라. 시댁 식구 다 있는 데서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못 배워먹은 것처럼. 내 아들이 이 집 명의 나로 해줘서 불만이니?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희들 재산 되는 건데 뭐가 문제니? 아이 엄마 그만해요. 나가요. 어머님은 듣기 불편하시다면서 제게 한마디 하셨고 시누이들이 모시고 나갔습니다. 이 집에는 제 편도 제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노하신 친정아빠가 다음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친정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오셨지요. 예상하지 못한 일에 시댁 식구와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쩐 일이신지요? 제가 제 딸 집 온 게 잘못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시댁 식구들도 와 계셨나 보구나. 안녕들 하십니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위랑 상의할 게 있어서 왔는데 사돈 식구들이 계시니 어째야 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사정이 급한지라 그냥 얘기해야겠네. 내가 아무래도 이 집에 얹혀 살아야 할 것 같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퇴사해서 벌이가 없는 지 오래되었고 연금 나오는 걸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 녀석이 실적을 했다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나오는 연금만으로는 우리 집도 먹고 살기는 부족할 듯 해서 우리 사는 집을 정리하고 자네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 왔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 그게 엄마도 계시고 그렇지 아무래도 사돈도 계시니 함께 사는 게 불편하기는 할 거네. 그런데 어쩌겠나 우리도 사정이 그런 것을. 우리 아들 취직해서 안정적일 때까지만 서로 감수해야지. 자식 나눠 가진 사이인 게 어찌 보면 그만큼 가까운 사이도 없지 않겠나. 안 그런가요 사돈? 아, 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아, 안 그래도 딸한테 들었습니다. 딸이랑 사위, 손주들 모두 데리고 사신다고요? 사실 그 얘기를 어제 알았네요. 진즉 알았다면 제가 더 빨리 인사 왔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저는 사위한테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들어오겠다고 합니다만 제 딸에게 듣기로는 큰 따님도 작은 따님도 직전에 통보하고 제 딸에게는 묻지도 않고 모두 합가하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똑같이 하자면 저도 그냥 짐부터 싸서 올까 고민도 했지만 그건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으로서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말씀은 우리가 인격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하하, 아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이죠. 자네 생각은 어떤가? 혹시 내가 오는 거 반대인가?
장인어른 그렇다기보다 방이 뭐 여기 방 5개 아닌가? 안사돈 방, 너희 부부방, 누이들 방 2개. 그러면 방 1개 남지 않나? 거기 사용하도록 하지. 난 너무 작은 방은 싫어해. 다음에 오면 방이 정리가 될까? 사돈,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사돈을 비롯한 모두들 기분이 언짢으시죠? 그럼 우리 딸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딸이랑 상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딸이랑 상의했나?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다들 어쩜 그리 일방적이십니까? 우리 딸이 시집와서 여태 그런 대접받고 살았다니 내가 복장이 터집니다. 내가 이러고 살라고 시집 보냈겠습니까? 이렇게 자식들 다 끼고 살 거면 결혼도 시키지 말고 끼고 사시지. 왜 결혼들을 시키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 딸이 많은 식구들을 위해 돈 벌고 집안일 하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거 환영할 사람은 없을 테니 집에는 가겠지만 그냥 안 가고 내 딸 데리고 갑니다. 라고 하시고는 제 손을 잡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전 아빠가 계시다는 걸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아빠가 하시면 속상해 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일찍부터 혼자 드신 아빠가 우리 남매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신 걸 알기에 더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바로 따라오지 않더군요. 그러자 아빠는 그런 놈이랑 살 필요 없다고 제가 이혼해도 아빠는 괜찮으니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걸렸습니다. 남편에게 이미 미련은 없었어요. 다음날 남편이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빠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꼬박 생각해야만 소중함을 알고 마지못해 데려오는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시집 보낸 것만으로도 이미 억장이 무너지신다며 제가 제 발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저를 보내지 않으신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나머지 시댁 식구들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님과 형님들은 저를 질책했다가 빨리 집에 오라면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럴수록 지옥에서 탈출했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남편은 이혼을 계속 거부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주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면 남편은 양육권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대신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와서 매월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줬고 매월 용돈도 따로 보내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바르게 커주었고 성인이 되자 저와 살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혼 후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참고 이해하고 해결해주던 제가 없으니 시댁 식구들은 분란이 자주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참다가 작은 형님네가 분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아주머니께서 그간 생활비를 냈으니 집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분가할 때 돈을 보태달라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집을 줄여 이사를 가시며 작은 형님이 집을 얻는데 돈을 보태주시고 이혼한 큰형님이랑 저희 전남편 그리고 손자 손녀 셋을 데리고 사셨다고 하네요. 이제와 생각하면 그땐 제가 참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요. 그런데 아닌 걸 알았을 때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돌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때 친정아빠께 전화를 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개미지옥 같은 시댁에서 살고 있었겠지요. 끔찍했던 지난날을 잊고 아빠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는 글이오니 다소 내용이 정신이 없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20살, 대학생이 되어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20살이라는 그 풋풋함에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들어도 이쁠 나이였는데 몇몇 잘 사는 친구들이 들고 다니던 그 명품 가방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시골에 유학 올라온 저로서는 명품 가방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취업을 해서 사겠노라 마음먹고 두 눈을 찔끔 감아도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정말 미쳤는지 알바하면서 갚으면 된다고 합리화를 시켜가며 카드와 대출을 이용해서 명품 가방을 사고 말았습니다. 딱 한 개만 산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여러 개의 명품 가방은 제 수중에 있었고 빛은 불고 불어서 사채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불어는 이자는 결국 저를 유흥가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1년만 고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 갚고 대학 등록금까지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는 만큼 나가는 돈도 많았습니다. 숙소비, 미용실비, 옷값 등등 1년간 열심히 일하였지만 원금과 이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고 휴학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더 일을 하다 보니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빚만 다 갚으면 그만할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쉬는 날이나 대기 시간에 내 일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취미도 몇 년이 되다 보니 이쁘게 잘 그릴 정도로 실력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네일 아트샵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서 은퇴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1년을 더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네일 아트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좀 더 전문적인 실력도 같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약 14개일 만에 은퇴를 하고 6개월간 다른 네일 아트샵에서 일하면서 현업 경험도 쌓고 가게 자리도 보려 다니고 인테리어 및 장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빚을 다 갚고 2년이 지나서야 제 네일 아트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연고 없는 동네에서 오픈해서 외롭긴 했지만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유흥일 할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락하고 지냈으며 제 가게의 첫 번째 손님이기도 한 절친입니다. 이 친구도 은퇴하고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첩장 들고 가게에 놀려왔습니다. 이쪽 일은 한 우리는 절대 평범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은퇴를 하고 살다 보니 좋은 사람이 찾아왔다며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과거를 밝히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편한테 잘하고 태어날 아이들에게 잘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같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일하느라 친구가 없다며 저보고 꼭 결혼식에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당연히 꼭 간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결혼식에 입을 이쁜 옷도 구두도 샀습니다. 사실은 30대가 다 되었음에도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본 적이 없어서 입고 갈 옷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왔고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설레임과 기쁨으로 준비를 하고 식장으로 갔습니다. 친구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같이 울고불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가 남편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남편은 제가 몇 년 전 일했던 가게의 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주 왔던 단골이라서 한 번에 그 남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어색하게 모르는 척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잘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가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하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친한 친구야. 이렇게 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도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대답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같이 일했던 친구라고? 제 확인차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잘 모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명과 거짓말을 하였지만 결국 지난 일들을 그 남자가 다 알게 되었고 신부 대기실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유흥을 즐기려 왔던 남편과 일했던 친구의 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고 가는 폭언 속에 결국 제 친구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미안해하는 저에게 제 잘못이 아니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놈이나 우리나 부끄러운 건 내 한 가지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 가서 친구의 행복한 결혼식을 망쳐놓은 것 같은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쯤 지나서 친구가 제 가게와 찾아와서는 이젠 괜찮다며 휴가 때 같이 해외여행 가자고 하더군요. 신혼여행 준비하면서 봐둔 곳인데 결혼은 못했어도 너무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요번 휴가 때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없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나쁜 시선으로 봐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는 30대 남자입니다. 사연을 쓰기 앞서서 글재주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 많은 이해 및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회사원이 되어서도 꾸준히 헬스 및 격투기를 다녔습니다. 딱히 술이나 담배를 즐기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같이 헬스장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 퇴근하고 와서 일을 하다가 여유 시간에 제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헬스장에 왔는데 손님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제 개인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키는 165 정도의 청순한 얼굴과 위풍당당한 가슴을 가진 여성분이 회원 등록을 하려 왔습니다.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인바디도 측정해 주었습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알게 되었고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여성분을 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약 1년 동안 제가 헬스장에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오셨고 처음에는 운동기구 사용법 및 각종 헬스 보조제들도 알려드리는 정도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해졌습니다. 가끔씩 마감 시간까지 있으면서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날도 같이 헬스장 마감을 하고 나왔습니다. 마감을 같이 하는 날에는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었는데 그날은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헬스장 정리 및 마감을 도와주는데 술 한번 사줘도 되지 않냐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원래 술도 약하고 잘 즐기지 않기에 그녀가 원하는 안주와 맥주를 시켜주고 저는 운전을 핑계 삼아 음료수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술 먹고 취해도 안 잡아먹는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무섭냐면서 남자가 무슨 겁이 그렇게 많냐면서 자극을 하길래 오기가 생겨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오기가 생긴다고 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몇 모금 안 마셨는데 얼굴은 혼자 소주 한 박스를 마신 것처럼 빨개지고 식은땀이 나길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그녀와 같이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술을 못 마실 줄은 몰랐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이것저것 술 깨는 음료와 약을 주었습니다. 제가 취해버리는 바람에 이런데 같이 오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같이 온 것이 죄송한 게 아니라 아무리 취했어도 이런 곳에 여자랑 왔는데 여자를 외롭게 한 것이 잘 못한 거라면서 그녀의 손과 입으로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깨서 그런지 뜨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뜸 들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금껏 만났던 어느 여자보다 더 뜨겁고 화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도 저와 비슷했는지 뜨거운 시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저를 또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는 연달아서 5번이나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친 몸을 누워서 쉬고 있는데 곧 출근할 시간이라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를 데려다 주고 저는 곧장 출근을 하였는데 일하다가 코피를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 헬스장 밖에 따로 만나는 일이 많아졌고 만날 때마다 항상 마무리는 모텔로 갔습니다.
그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미 사귀는 사이인가라는 고민과 함께 그녀와 저의 사이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먼저 사귈 의향이 있냐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침대에서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았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녀온 사이이기에 고백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같이 헬스장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숙박비도 아깝고, 늦은 시간이라 열린 식당도 거의 없다면서, 밖에서 놀지 말고 그녀의 집으로 가서 놀다가 자고 출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인들과 동업을 차린 헬스장이다 보니 제 집과 차로 30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 늦게까지 놀면 집에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다음날 출근까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녀의 집으로 가서 데이트하자고 하니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야식을 배달 주문을 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그녀를 여러 번 태워다 주었을 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잘 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그녀의 결혼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를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집을 보는데 여기저기에 결혼 사진 및 남편과 찍은 사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많이 놀랐냐면서 자기는 사실 유부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배를 타는 직업이다 보니 몇 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온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남편의 위치를 보여주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유부녀인 줄 알았다면 절대 고백을 받아주지도 만나지도 않을 거라면서 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문제가 되냐면서 결혼하고 나서 만난 남자가 제가 처음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남편한테 걸려서 문제된 적도 없다면서 그냥 예전처럼 만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전에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자기가 유부녀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몇 개월 만에 만난 남편은 몸이 피곤하다면서 본인만 짧게 즐기고 그녀를 즐겁게 해주지도 않는다며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관계가 지속해도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뒤에 그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가 유부녀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몰랐다면 계속 만났겠지만 알게 된 이상은 그녀와 계속 만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겼고 괜히 조금 더 즐기려다가 험한 꼴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그녀에게 이런 제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쉬웠는지 남편이 돌아오려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끝을 약속하고 만나는 3개월 동안 그녀는 매일 만나자면서 제 집으로 왔으며 밤마다 연달아 서너 번씩 힘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온 이후에는 약속한 대로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가끔씩 그녀 생각이 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글재주로 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옛 추억도 생각이 나고 속도 후련하고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